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에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짓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의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무엇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식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제 손까지야.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옷이었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네.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이 일종의 헤어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네.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네.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예. 그래서 원형털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변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신고 약속한다고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네. 거죠. 전국 생중계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을 욕을 하루에 다 먹었단 말이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 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비꼬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이럴 수 있는 건데 왜 우리나라는 굉장히 고려할 게 많잖아요. 눈치 볼 것도 많고 지킬 것도 너무 많고 이러기가 어렵습니다. 아주. 그래서 이런 장면이 잘 안 나오는 거라서 저는 이국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국적이고 이런 거는 이제 저 같은 근본이 없는 뜬금없는 고백을 이렇게 잡놈 이런 사람 좀 돼야지 이렇게 막 던지면서 사는 거거든요. 뭐 어때? 이러면서 웃기는 게 좋은 거잖아라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같은 과인 것 같아서 반갑기도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묘한 지점에 닮았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 자리와 상관없이 자기 유머를 막 던져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그까지 공격 많이 받았었죠. 예. 노건호 씨가 뭐 절대 정치를 하지 않을 것 같지만 해도 걸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혼자 정치를 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혼자서 하여튼 즐거웠습니다. 이런 거죠. 친노와 탈모의 만남? 다음 뉴스 전해 주십시오. 네, 다시 난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요. 두고 봐야 알죠. 네. 네, 어제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 들어섰습니다. 수의 대신에 남색 정장에 검은색 구두를 신었고요. 가슴 왼편에는 수번 503번이 적힌 동그란 플라스틱 배지를 달았습니다. 수번 위에는 나대 불트라고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번 사건 공범들을 표시하는 말이고 대는 대기업 뇌물, 불은 블랙리스트, 치는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등 이번 사건과 관련돼 있는 글자들을 압축한 뜻이라고 합니다. 혐의를 정한 거군요. 네. 이게 어디다 한번 얘기했지만 참 대단한 의원이자 의원이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날 오후에 뭐 추도식과 최초의 공판 전직 대통령 또
그 대통령이 탄핵되고 나서 바로 취임한 대통령 이렇게 엇갈리는 거는 영화를 이렇게 같은 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만들면 우연의 남발이라고 욕먹어요. 영화를 이렇게 만들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수갑을 드러낸 장면이었어요. 네, 출석할 때 그렇게 원래 했죠. 마음이 잘 안 드러나는 표정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수갑을 통해 마음을 드러내는구나. 왜냐면은 이거 가리게 해주거든요. 네, 통상 이제까지 가리고 나왔습니다. 이번 국정농단 네. 사건 관련자들은요. 호송관들이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과거에는 무조건 다 드러내야 되는데 요즘은 다 가리게 해줘요. 물어도 보고 가리겠냐고. 굳이 안 가리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 다른 김기춘, 조윤선 이런 분들은 다 가리고 나왔잖아요. 여러 가지 네, 방식으로.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수건을 감든 뭐 이렇게 가리는 게 용도 있다고 해요. 조윤선 전 장관은 제 기억으로 옷으로 이렇게 옷으로, 예, 예. 가렸던 것 코트 같고. 같은 자켓으로요. 그렇게 해줘요. 원하는 대로 해주는데 그걸 굳이 안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본인 의식 속에서 나는 죄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부당하게 핍박받고 있다. 자, 이 수갑을 봐라.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걸 수갑을 통해 드러낸 것 같아요. 예. 봐라, 내가 이렇게 수갑까지 찼다. 넌 죄 없는데. 그런 마음인가 아닌가 여전히 수갑을 통해서 수갑을 일부러 드러냈네. 네, 선택한 거죠. 그 네. 모습을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자, 최순실 씨는 바로 옆에 앉아 있었고 법정에서. 네,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40년 동안 지켜본 박 전 대통령을 재판정에 나오게 한 자신이 죄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에서는 모든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또 한 사람 인상적인 분이 유영하 변호사였어요. 유영하 변호사가 변호인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말들을 했습니다. 아직 법정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그 혐의들을 어떻게 대처나가고 논지를 어떻게 세웠는지를 볼 수 있는 말들을 여러 가지 했잖아요. 저는 유영하 변호사 조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정말 되는 건지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한번 따져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게 오랜 기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제가 오래 받아봤지 않습니까? 훌륭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오랜 기간 받아본 사람으로서 이 유영하 변호사의 조력에 대해서 이 워딩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예를 들어서요. 미르 K 재단을 플레이그라운드와 WK 용역 수수 때문에 만들었다. 네. 거기서 글로 돈을 빼내려고 만들었다. 라는 인식이 있고 혐의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주장이에요. 여기서부터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모두 소진할 수 없다. 근데 그 말은 그래서 5년 안에 소진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뇌물죄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어진 논지 같은데 아니 누가 그 미르 K 재단 재산을 임기 내에 소진하려고 했다고 몰아친 적이 없잖아요. 일단. 네, 현지 주머니에 들어온 돈 한 푼도 없다. 그 논리죠. 네. 그러니까 미르 K 재단을 만든 게 임기 2년 남겨놓고니까 5년 내에 소진될 수 없다는 건 사실관계도 맞지 않지만 이렇게 임기 내에 다 소진하려고 했지. 이런 공격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주장하지 않은 혐의를 스스로 씌운 다음에 스스로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일단 이게. 아무도 그런 주장 안 했는데. 다른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임기 중에 다 못 쓴다는 게 뇌물이 아니라는 무슨 반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뇌물을 받아서 다 못 쓰면 뇌물이 안 된다는 법리가 있나요? 저는 이 논리가 너무 이상하고 저같이 법을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대통령이 문제 있는 단체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고 해서 한마디 했다고 하는 것까지는 부인 못하는 거죠. 블랙리스트 1년의 과정 전부를 책임을 묻는 거는 뭐라고 비유했냐면 살인범을 낳은 어머니에게 살인죄를 묻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자식을 낳았을 뿐인데 그 자식이 나중에 살인범이 됐다고 해서 어머니한테 살인죄를 물을 수 있냐. 본인은 무릎을 친 비유인 것 같은데 저는
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여기서 아마 살인범은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또는 뭐 문체부들 실무자들을 이야기하는 조윤선 것 같습니다. 장관이나 이런 그런 부하 직원을 의미하는 것 같죠. 예. 그리고 자신은 뭐 그냥 대통령으로서 문제 있다고 한번 지적했을 뿐인 어머니 이 정도로 비유한 것 같은데 일단 비유가 아주 안 좋아요. 이 비유 자체가 아주 나쁜 상상을 하게 하는 나쁜 비유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유를 들면 뭐 무슨 생각이 바로 드냐면 살인범을 낳기만 한 게 아니라 살인하라고 교사까지 한 엄마니까 더 나쁘게 상상이 되거든요. 네, 지시했다고 사실상 인정한 거죠. 문제단체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의 네. 말이 지시지 그러면 뭐 편하게 농담했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도 안 좋고 논리 전개도 훌륭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본 당사자로서 오랫동안 변호사의 조력을 듣고 보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논지가 튀어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훌륭한 변호사들하고 같이 재판을 받다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해도 구멍이 많은 논지여서 이분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한테는. 자, 다음 뉴스는요. 어제 크게 두 가지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청와대가 세월호 재조사를 위해서 제2기 특별조사위 꾸리겠다라는 조선일보 아침 보도가 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세월호 2기 특조위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봐서 대통령 업무 지시로 바로 설치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특조위에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법을 통해서는 통과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시간도 걸리고 조선일보는 참 세월호 재조사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이거 하지 말라고 계속 주장하고 특히나 관심이 많은데 이게 대통령의 의지를 그만큼 보여주는 거죠. 네, 지난 시간 동안 세월호에 세금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면서도 그렇고 세월호를 재조사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어요. 조선일보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여하간 대통령 직속 기구로 특조위를 둔다는 거는 그 정도의 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미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감사원이 청와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지시를 발표했는데 당장 감사에 착수하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요.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원법과 규정에 감사 착수 요건이 정해져 있는 만큼 공식적인 절차를 기다려봐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런 요청이 없어도 자체적으로 직권감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이 부정적 입장 아니냐라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감사원장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니까. 그리고 또 어제 저희 인터뷰를 통해서도 잠깐 문제 제기됐었는데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야 할 핵심적인 요직에 실제로 지난 10년간 4대강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서 4대강 업무를 진행시킨 관료들이 그 자리에 가 있다. 감사의 대상이 될 사람이 감사를 할 자리에 가 있어서 그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10년 동안 이 4대강 관련 일을 지켜본 전문가의 이야기란 말이죠.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예. 그리고 감사원 내에도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감사원 자체도 거꾸로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지난 감사를 3번이나 걸쳐서 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요청하지 않아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아직은 바뀐 건 대통령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주요 장관들도 아직 결정도 안 됐고요. 오늘 청문회 하는 거죠? 예. 네, 오늘 내일 있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네.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자, 근데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틸 수는 없을 테니까, 당연히. 네, 그냥 지금 뭉개고는 있는 건데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총리인준 얘기 나오겠죠? 네, 총리 인준 있습니다. 오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인사청문위원들이 이낙연 후보자가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청문회 일정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자진 사퇴 촉구하고. 보이콧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원래 이제 정권 출범 초기에 가장 먼저 정권을 흔드는 방식이, 강요들,
예, 구성할 때 이런 청문회 때 한두 명 낙마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선 패배 후유증도 좀 달래고 힘이 빠진 지지자들도 좀 결속시키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근데 이번에는 그게 좀 제가 보기엔 어렵다 보니까 보이콧 얘기하지만 청문위원이 총 13명인데 자유한국당이 5명밖에 안 되거든요. 전원 다 보이콧 해도 청문회는 그냥 정상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을 막 해야 되는데 상대 정당 혹은 이 후보에 대해서. 근데 이런 공격을 할 자리에 아무도 참석을 안 하면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보이콧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보이콧 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네, 물론 표결 절차도 남아있긴 한데요. 이 과반 출석의 과반 표결이기 때문에 네. 현재 국회 지형상 그렇게 어렵진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은 여하간 청문회 참여해서 따지겠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보이콧을 하는 게 정치적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자기들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 상태다.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 관한 하는. 자,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세월호에서 새로운 완전한 유해 발견됐다고 했는데 일반인으로 추정되는 이영숙 씨라고 어제 JTBC가 보도했습니다. 네, 계속 이 뉴스는 저희가 단신으로 전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기구로 특조위도 나온다고 하고 저희도 좀 이 지금까지 나온 유해들 관련해서 좀 모아서 한 번에 따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대통령님을 가슴에만 간직하겠습니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이제 당신을 온전히 국민께 돌려드립니다. 현직 대통령으로 추도시 참석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네, 그렇죠. 앞으로 4년 동안은 참석을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성공하고 다시 오겠다고. 거의 합니다. 5년입니다.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아, 예. 4년이 아니고 아직. 죄송합니다. 제 손까지야. 예, 예. 이것보다 비장한 방식으로 다짐이 있을 수 있나. 예. 대통령으로는 이제 안 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 그렇죠. 이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사람들 많았고요. 근데 더 큰 화제는 대통령의 추도식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하고 감정적으로 이제 울컥한다는 분도 많았지만 제가 보기에 어제 하이라이트는 노건호 씨였습니다. 네, 헤어스타일이 화제였습니다. 예. 유가족 대표에서 감사 인사말 전하려고 단상에 올랐는데 새로운 헤어스타일 보였습니다. 헤어스타일은 아니죠. 헤어가 있어야 스타일이 나오는 거죠. 그것도 스타일의 일종이라고 볼 수 헤어 있죠. 없는 스타일인데. 일부러 했다고 합니다. 예. 탈모 때문에 그랬다고. 예. 네, 정치적인 의사표시나 사회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최근에 좀 심하게 탈모 현상이 일어나서 그렇게 스타일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 대선 기간에 이제 아버지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이용당하고 거기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죠. 거기다 단 한마디도 반박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원형 탈모가 있어서 아예 밀었다고. 여기 이제 이 이야기를 근데 이 공식선상에서 했어요. 직접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일을 제가 겪으면서 참 전국의 탈모인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동병상련의 정을 전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미 다시 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탈모인들에게 이제 위로를 일단 보내고 나도 동병상련을 겪었다. 연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하지만 난 다시 난다. 네. 메롱이죠, 메롱. 위로와 메롱. 네.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역대 최대 인원이 모였고 엄청 많이 모였더라고요, 실제로. 아버지 신고 약속한다고 대통령이 돼서 처음 참석하고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참석한다고 하는 대단히 비장한 자리예요, 사실. 네,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 전국 네. 생중계가 되고 있고. 여기서 탈모 유머를 던진 겁니다. 저는 이게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이국적이다는 생각을 했어요. 무슨 의미냐면 영미권에서는 원래 장례식에서
혹은 추도식에서 굉장히 재밌는 유머를 던지고 그게 오히려 고인에 대한 애정 이런 걸 받아들여지는 문화가 있죠. 우리는 없어요 그런 게. 우리는 추도식은 엄숙하고 경건하고 단정해야지 이렇게 자기 머리 가지고 유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애초. 만약에 노건호 씨가 아닌 누군가가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평생 먹을 욕을 하루에 다 먹었단 말이죠. 배부르게 먹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못 올라간다고 봐야죠. 근데 어쨌든 말머리를 그런 자리에서 탈모 이야기로 하겠다는 자체가 너무 흔치 않아서 이국적이다. 다른 나라가 별로 안 떠올라갔어요. 네, 여유도 좀 생긴 것 같고요. 과거 때를 비교해 보면요. 과거 이 발언이 한번 화제가 됐던 건 김무성 당시 새누리당 대표가 예. 왔을 때 그 NLL 가지고 근데 이걸 또 비꼬 와서 반어적으로 대인의 풍모라고. 네, 진정 대인배 풍모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네, 굉장히 이제 기본적으로 풍자적 화법을 구사할 줄 아는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근데 여하간 이제 이런 자리에서 탈모 유머를 썼잖아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나는 뭐 누구한테 덕볼 생각도 없고 눈치 볼 생각도 없고 그런 배짱이나 감각이 기본식을 갖는 출발점일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통일이 가져다 줄 가장 큰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런 상상까지 품어주길 개인적으로 기대합니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추도사를 통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을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고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정상적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추도식에서 나왔던 이야기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는 대목 저희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8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변함없이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해주셔서 뭐라고 감사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선 때 했던 약속, 오늘 이 추도식에 대통령으로 참석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어제 괴 비행체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지난 10여 년간 북한 소식은 모두 부정적인 뉴스였습니다. 세계 유일 분단 국가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과거보다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제 각자 체제 유지하며 이 상태를 그냥 유지해야 한다 하는 말들도 많이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파리, 북경, 서울 물리적으로 다 같은 땅 위에 있죠. 서울에서 파리까지 운전해 가는 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서는 그 땅은 끊어져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땅이 끊어진 덕분에 우리 머릿속에서 세계는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세계는 저 멀리 바깥에 있죠. 그렇게 나와 세계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적 조건은 정신을 한계 짓습니다. 태평양 섬 원주민들이 처음 보는 백인을 신으로밖에 여길 수 없었던 건 그들의 평균 지능이 다른 지역보다 더 떨어져서가 아니죠.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평양, 북경, 모스크바 지나 파리까지 그 상상의 단절이 없어져야 한다. 중고생들이 여름방학이면 이 대륙의 땅끝까지 횡단하는 꿈을 꿀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물리적으로 세계와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변방의식을 덜치고 세계인으로 보편